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콩 앱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튜브로는 606분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오늘 좀 먼저 살펴보죠. 어제가 이제 4월 3일. 어제 제주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정당 소속으로는 이례적이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어제 제74주년 행사가 열렸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자가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4.3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군경 토벌대 그리고 무장대의 충돌로 사건이 장기화되고 네. 이러면서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피해자가 14,577명이라고 하고요. 네. 유족은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희생자가 2만 5천여 명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 네. 이 4.3 사건 제가 그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7년 정도 된 거거든요. 꽤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네.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아픈 비극을 드러낸 사건인데 말 그대로 이념 대결이 점차 격화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네. 이것이 이제 국가폭력이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제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올해부터 희생자 유족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 존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훈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고요. 네. 화해, 상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평안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추념식 참석과 또 발언 내용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 말씀씩 듣고 또 이야기 또 더 나눠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제 당선자로서는 지금 처음이고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정부에서의 어떤 사람이 4.3 추모식에 이제 당선자로 네. 출석하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차기 정부에서 이 4.3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 발언 가운데서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던 단어가 이제 명예회복이라는 점이었었거든요. 근데 명예회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작년에 개정을 한 그 4.3 특별법에도 명예회복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수차례 이제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이뤄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서 이번에 4.3의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 국민 통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여야 관계없이 4.3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뜻을 모은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과제가 조금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선인의 공약을 좀 살펴보니까 8대 공약하면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네.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을 해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3 당시의 그 상황이 워낙 사회도 혼란스럽고 지금처럼 전산이 잘 돼 있던 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혼인, 출생, 사망 신고 이게 제대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를 정정하지 않으면 유족인데도 그러니까 친생자인데도 보상금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거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드시 이루어져야 당선인의 이런 행보와 맞물려서 더 진정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4.3도 굉장히 우리 현대사의 아픈 부분인데 5월에 5.18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5.18 망언 논란 이후에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이 어쨌든 4.3에 대해서 기존 보수정당 정치인들하고 다른 점을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도 이 5.18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공천 관련한 아이템 다룰 건데 그 부분까지 이어져야 조금 더 진정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법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가족관계 특례 조항. 법적인 걸 조금 더 조 변호사님께서 좀 보완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제 명예회복이 중요한 화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명예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도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를 마련을 하라든지 그런 기준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작년에요. 네. 여야 합의로 그게 통과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예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유족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4.3 당시에 그 혼인이나 뭐 출생 신고가 뭐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네. 뭐 이런 것이 뭐 전산 기록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도 있지만 당시에 사상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이 되거나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가족이나 그 사람의 자녀로 어떤 호적에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 불이익을 당했었겠죠, 그 가족들에게는 초기에는. 불이익을 당할 네.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다른 친척 밑으로 입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유족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명예회복기를 마련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그 유족들이 이 사람의 자녀인지부터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신설을 해서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그런 친자관계라든지 가족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게 또 지금 현재 법상으로 우리가 어떤 가족관계나 친자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시신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시신과 현재 유족과의 DNA 관계를 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또 어떤 방법으로 유족임을 인정을 해주고 증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제주도 관련해서 8대 공약 가운데 이것을 5번째 지금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추후에 나와야 된다라는 지금 지적이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제 재심으로 해서 무죄를 받았다라는 우려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접했죠. 그런데 이제 불법 군사 재판에 대해서 이제 직권으로 재심을 열어서 무죄를 이제 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인데요. 이게 군사 재판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냥 일반 재판도 이루어져 있고 일반 재판에서 억울하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법이라든지 구체적인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군사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도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그런 희생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그것을 토론할 그 단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 뭐 위원회라든지. 사실 이런 재심이라는 것이 엄격한 법적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과거사 관련해서는 과연 그 사건에도 지금의 재심이나 지금의 어떤 항소심 같은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사실관계인지부터가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그리고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그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라든지 권리 보호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예전에 이미 만들어진 가공되어진 사실을 가지고 어떤 재심이나 어떤 법적인 기준을
자꾸 잣대를 들이밀면 이건 또 되지 않는 부분이 그러네요.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엄격한 법적 잣대보다는 국민적 합의라든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구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사법 절차도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개인이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김대중 정치 때 특별법도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진상조사 보고서도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추념식에 계속 참가한 것이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참석이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가 차기 정부에서 이걸 중요한 과제로 할 거고 네. 나아가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 개원을 하면 주요 의제로 달아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 차원의 그럼 어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특별법은 어떻게 좀 개정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논의도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국가 차원의 의지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어요. 지금 그 특별법의 그 진상조사라든지 업무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이제 네. 기존에는 이제 단순히 어떤 단순 이제 특별법이 2000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희생자들과 관련된 문제 정도만 있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4.3 행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명시를 했고요. 네.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는데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회복을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국회가 개원을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나와 있는 그 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마 조사 결과도 이제 공식적인 뭐 보고서도 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되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방선거 이제 다 됐어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각 당이 공천 준비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민주당이 뭐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것이 마련됐는지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각 당이 어떻게 공천을 할지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공정한 공천을 이제 해보겠다. 지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천 시스템을 작동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금 PPAT라고 해서 공천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이 자격시험을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본 주제로 삼고 있어요. 예. 이 공천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대표가 작년 6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공약을 한 것이고요. 네.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국민이 지금까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던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이제 자격시험을 적용을 해서 좀 더 투명한 공천 제도를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라든지 그러니까 광역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두 기초 자격 평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평가로 해서 몇 점을 넘어야 이제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70점이고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60점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신청자는 이제 평가 점수에 따라서 최고 10% 이내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법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시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개의 영역이에요. 공직자 직무 수행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직무 수행. 그리고 두 번째가 분석 및 판단력 평가 영역이 있고 세 번째가 현안 분석 능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8개 과목 30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만점이 이제 100점이라고 합니다. 17일 날 일괄적으로 시험이 딱 한 번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60분간 이 30문항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격시험 이외에도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10% 가산점을 부여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예. 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도 이제 받는 것을 이제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이제 대비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인데요. 민주당도 좀 살펴봐야죠. 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그리고 윤리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특히 청년이라든지 여성 관련해서 30%의 할당제를 지금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그 자격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AI 면접,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발굴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AI 면접을 통해서 실시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된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종합을 그러네요.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을 좀 더 많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청년에 대해 비중을 할당제를 높이겠다라는 네.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서는 그동안에 당연해야 했던 어떤 자격 해야 할 뭐 현안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국정 수행 능력 이건 기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건가 하는 의문이 갑자기 들기도 하면서요. 어쨌든 여기서 장단점을 좀 저희가 보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는지 좀 같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의미 있는 점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공천 기준에서 청년 공천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잘 지켜졌으면 하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점을 짚자면 일단 국민의힘은 이 능력이라는 것이 회사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일꾼, 특히 지방자치라는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려는 인권을 뽑으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었던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네. 최근의 논란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방의 사설을 쭉 봤는데요. 모 신문의 사설을 봤더니 민주당의 모 지역에 있는 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한 후보 4명 중 3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4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물론 앞으로 잘 걸러낼 거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예비 후보들이 음주운전 경력이 많은데도 냈다라는 것은 뭔가 느슨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모 구청장 경선에 나서려는 7명은 그중에 3명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이것을 굉장히 깐깐하게 걸러내지 않으면 공천 이후에도 후폭풍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하고 기준이 참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가 없도록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제대로 걸러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뉴스픽에서 늘 제도적인 것을 저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다루면서 보면은 관련된 법조항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태까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행보를 해야지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가 계속 느끼고 있어서 이런 자격 시험이 얼마나 또 이제 기준 어떤 걸 문제를 내야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려 그런 말씀도 또 드리고 싶기도 하고. 지금 국민의 일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민의 일꾼의 자격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지금 여기 이제 나온 자격 외에 또 더 혹시 마련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 지금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자격시험의 그 3가지 영역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젠더 평등 관련한 내용은 지금 나온 것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격시험의 내용으로서 기초 소양 과목으로 넣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격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능력주의로만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은 뭐 정치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그냥 기본이 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과의 친분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어떤 위세를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특히 비례대표 쪽에서 더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제 자질 논란이 이렇게 늘 있었던 있었고. 적도 네.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기초 소양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그런 덕목들을 좀 쌓아놓는 네. 그런 기초의 틀로 이게 마련이 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지금 처음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정답이 공개가 되면 또 그 정답에 대해서 또 어떤 갑자기 또 입시 제도가 생각나네요. 학원이 그럴 수도 만들어집니까? 그럼 그러니까 또? 그런 시비 관련한 네. 분쟁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 당의 이념과 정책에 맞는 문제를 출제를 그렇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당 차원의 합의 그리고 그 당 차원의 합의가 국민들에게도 통용 가능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든지 그런 답안이 나와야 이게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은 없는지. 저는 이제 시도당 지역 위원장들이 네. 공간이 구성을 하고 공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당선 가능성이란 말이 늘 딜레마로 내세운다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언급은 있던데요. 보도 내용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당선 아니 가능성.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역에서 인수가 굉장히 높거나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 또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쇄신공천, 개혁공천 한다는 말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행히 여야 모두 쇄신공천, 개혁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은 좀 깐깐하게 걸러내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당선 가능성 얘기해 주시니까 이 쇄신공천 뭐 전략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어느 지역이냐도 상당히 그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청년과 여성을 어느 정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할당제를 두어서 하겠다. 전면적으로 예.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겠다. 주겠다라는 예. 식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어떤 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천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천이 되고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는 데까지 그렇죠. 당이 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지난 뭐 총선이라든지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많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 여성들이 공천이 됐지만 이게 뭐 실제적으로. 실제로 몰아지게 되면은 예. 이게 실제로 당선이 되질 않습니다. 네. 당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공천에 있어서 뭐 약자를 배려하겠다 아니면은 여성과 청년을 배려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당선이 돼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이 끝까지 도움을 주고 지켜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기초로 본다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뭐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아니 저는 이른바 거물 정치인들이 예.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나가면서 본인이 하방한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 좀 험지로 나가시고 청년들과 여성들 기왕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공천해야 사실은 의미가 있겠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픽 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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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